네, 14페이지에 행정관념이 언제 성립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권력 분립에 의한 행정관념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 권력 분립의 개념은 일단 국가 권력기관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같이 여러 개의 그런 다양한 기관들에게 서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사상은 18세기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3대 시민혁명이 무엇입니까? 네,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그죠? 그래서 시민혁명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일 자체가 그 전에는 절대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기가 있었죠. 왕이 통치를 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다가 결국은 억압받고 있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야. 그러면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삼권 분립 사상이 나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몽테스키에. 네, 몽테스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삼권 분립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테스키. 프랑스에. 그래서 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나눈다 이거야.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이 등장했죠. 이제 행정이란 개념이. 과거에 왕이 모든 그 권한을 휘둘렀을 때는 굳이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었죠. 그저 왕이 하는 말이 전부 법이야. 법이고, 왕이 막 재판도 하죠. 왕이 그냥 마음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막 재판을 합니다. 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행정관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권력 분립과 관련됐다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형식적 의미의 그런 행정 이야기가 나오죠. 제목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무엇이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바로 요거 있죠. 요거 행정부가 하는 행위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죠. 행정부라는 어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 행정부라는 조직에서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뭐 시컷 그림도 그려가면서 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여기 뭐 17개의 부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행정부 조직 내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걸 통틀어서 행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는 정확히 행정이 무엇인지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또 소개가 됩니다. 사실상 이건 동어 반복이야. 행정이 뭐냐 물어봤더니 행정부에서 하는 게 행정이래. 그러면은 행정부는 뭐냐 그러면 행정을 하는 곳이 행정이래. 그럼 이게 동어 반복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거 이제 그 학설사적으로 보면 거기 표가 있듯이요. 많은 어떤 견해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 학자들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 행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소국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소국설. 때로는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공제.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 그림이 이렇게 여기 입법과 여기 사법 있죠.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 아니냐 이렇게. 이걸 공제한 나머지가. 근데 이것도 역시 좀 불명확한 개념 정의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지. 따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들이 거기 뭐 적극설이 나오는 거야. 적극설. 여기도 이 안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어떤 학자는 이래요. 오토마이어 같은 학자는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행정 아니냐. 그래서 법 질서 아래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이런 한마디로 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거기 그 동그라미 2번 비판이라고 써놓은 거 보세요. 비판. 포르스트 호퍼 같은 학자는 행정이라는 것은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행정을 정의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워. 그렇지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특징을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자꾸 정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부정설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적극설은 아까요. 뭐 국가 목적을 실현한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꼭 행정뿐만이겠느냐 이거죠. 입법이나 사법도 국가 목적 실현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부정설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그렇게 개념을 나누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뭐 주장도 합니다. 단지 사법과 행정입법은 서로 단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단계를 달리하는 어떤 국가작용이지 않느냐 해서 법단계설 같은 것도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 페이지는 사실 최근에는 막 그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15페이지의 내용들 있죠.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행정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많구나. 결어. 그래서 제가 표 맨 아래 칸에 결론 어떻게 내렸어요? 어느 하나의 어떤 입장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결국은 아까 그 폴스토퍼가 얘기했듯이요. 결론 어떻게? 네,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뭐냐에 대해서 어렵게 막 정의 내려고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지 말고 한번 행정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는 것이 그게 오히려 행정을 이해하는 데 좋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크게 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결론. 저의 결론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16페이지에 여러분 가보세요. 16페이지. 오. 그래서 행정의 개념적 징표가 나오죠. 개념적 징표. 이런 포르스토프와 같은 학자들의 생각을 받아서 이른바 개념적 징표설이 등장했습니다. 징표, 특징이에요. 특징. 네. 표현되어 있는 특징이지. 행정이라는 현상에 표현되어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행정을 파악하는 데 길이 있다. 요런 거는 객관식으로 낼 수 있죠. 이제 지금부터 행정의 특징, 다음 주 뭐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아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걸 읽을 때 입법이나 사법하고 구별을 해보세요. 입법과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이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익의 반대말이 뭐죠? 사익이지. 네, 사익. 네, 특수한 사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사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 행정 아니냐. 근데 사실 요렇게 말하면 완전치는 않아. 왜냐면 사법이나 입법도 공익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지? 공익을 실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행정은 상대적으로 사익보다 공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법이라는 건 재판하는 건데 그 뭐 서초동에 그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소송 제기한 것도 있겠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법은 사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근데 넓게 보면 그러한 것이 하나의 사법 제도가 공익을 실현한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공익을 실현.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능동적이고.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법이나 입법이 아니라 행정이다. 이 말이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건 행정이야.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은. 반대로 사법 같은 경우는 저 법원에서 하는 사법 판단이라는 건 뭐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는 게 법원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이 행정부 조직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란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일을 가지고 뭐 창의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소개 말씀을 처음에 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행정고시라는 게 옛날에 있었지. 행정고시라는 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무관으로 7년 동안 있었어요. 그 중에 7년이면 정말 짧으면 짧지만 또 긴 시간입니다. 별의별 일들 많이 했겠죠. 민원 처리도 하고 어떤 지역의 개발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럼 그러한 것이 전임자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을 잘 하죠.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나왔는데. 능동적이고 이러죠. 아시겠죠? 근데 요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법도 사실은 과거의 일만 얽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통해 가지고 미래가 형성되는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수도 이전 사건 같은 경우에 수도 이전 특별법이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무산됐었죠. 처음에 수도 이전 특별법은 아예 그냥 진짜 서울이 수도인데 수도를 저기 충청도로 옮기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 뭐 현재 서울에 있는 각종 국가기관이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야. 사실상 조선왕조 600년 이후에 서울 자체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수도 이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적 사안이다 이거야. 헌법 사안이다. 헌법적 관습이라고 했어요. 헌법적 관습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국민투표로 개정돼야지. 국민투표 절차 없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만 속닥속닥하면 만드는 게 특별법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거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위헌 결정하니까 그 후에 행복 중심 복합도시법이라는 것이 또 나왔죠. 여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법, 행복법인가? 네, 줄임말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행복중심 복합도시. 예. 그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세종시를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나 국회는 안 내려갔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수도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형식으로 된 거죠. 보세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헌 결정한 것이 바로 사법기관이잖아. 그지? 어때요? 사법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미래를 막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저 전라도 쪽에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도 한 10몇 년 동안 막 분쟁을 겪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딱 교통정리를 해줬어.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새만금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법부에서 새만금 사업은 해도 된다. 딱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도가 바뀌는 거지. 그치? 미래를 형성하는 거야. 어찌 보면 다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할 수 있는 뭐 고권적 지위라고 써있죠. 고권적 지위. 요 고자가 높을 고자입니다. 높을 고자 써가지고. 그러면 행정주체는 국민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 말이야. 높은 지위에서. 그리고 첫 시간에 한 것 중에 뭐 허가 같은 사안은요. 허가. 이거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장사를 하고 싶어도 국가가 나에게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네. 내가 뭐 이런 학원을 차리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혹시 나한테 무슨 학원 사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학원 운영 인가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국가는 높은 자리에서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뭔가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그래요. 행정령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 총칙 과목이 있잖아요. 민법 총칙 과목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거의 99%가 뭡니까? 고권적 지위가 아니라 서로 자 민법은요. 법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것이잖아. 이제 평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뭐 계약 관계 등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측면 아시겠죠? 이것도 사실 보면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국가라고 해서 항상 국민 위에 군림을 하는 높은 곳에서 군림을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소통 문제라고 하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과 가능한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 행정은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도 있죠. 사실은 계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이거에 대등한 관계예요. 공법상 계약.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입법은 법을 말하자면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법은 법을 적용한다 또는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법을 어떤 사실에 적용시켜서 판단한다. 집행은 법이 이렇게 있으면
법이 있으면 법을 뭐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네. 어떤 사실관계에다가 집행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그런 면에서 이 행정도 적용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적용하는 건 사법이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적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적용한다. 적용하는 경우는 이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적용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법률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입법 제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행정의 특징입니다. 자, 16페이지 밑에 다시 표가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측면에서 뭐 입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법이니까 사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또 입법이 무엇이고, 사법이 무엇이고, 행정이 무엇이다.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찾아봐라.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사법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현재도.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같은 자리 있지? 같은 자리에요. 이렇게. 이걸 판단. 요 세 파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볼까요? 자, 형식적 의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저 맨 왼쪽에 있잖아요.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따지면은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봐요. 그럼 전부 그거는 입법,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뭐야? 사법부에서 하는 일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일단. 그래서 이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전부 입법이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하는 일 중에는요, 사법도 있고 행정도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입법부에서 하는 일은 법률을 제정하는 거지. 또는 국회법 또는 국회 규칙을 제정하는 거죠. 이게 입법 활동이에요, 바로. 그 요거 사법부가 하는 일 중에 실질적으로 진짜 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게 바로 재판이죠. 그죠? 사법부는 원래 재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실제로 사법이라고. 행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법을 집행하는 거. 그것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 모두가 행정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위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걸 물어볼 가능성보다 이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깨우쳐야 돼요. 아,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지, 왜 여기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입법부에서 사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뭘 판단한다고 했잖아. 저기 썼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게 사법이라고. 그럼 입법부가 하는 행위 중에 사법 뭐가 있을까? 바로 국회의원들 징계 의결하는 게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이군요. 강용석 국회의원이 뭐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뭐 말 잘못했다가 30일 출석 정지 받은 적이 있어. 처음에 그 사람은 이제 제명안이 올라갔어요. 제명안이 올랐다가 제명안은 부결되고 뭐 30일 출석 정지 받았는데, 그러한 징계 의결을 자기들이 합니다. 이거는 강용석 의원이 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판단을. 그래서 징계 의결하는 거지, 이제. 그럼 이거는 사법이에요, 바로. 마치 법원에서 하는 재판하고 비슷하잖아요. 법원은 아니지만 국회에서도 이렇게 뭘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행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징계 의결은 여기 들어가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여기도 행정이 있어요. 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 임명하는 행위들이 있어. 국회 사무처 직원 임명하는 거. 사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국회 사무처 7급 시험도 합격했었어요. 거기 들어갔으면 제가 아주 고위직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포기를 하고서 이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국회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뭐라고?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사법부는 법원에서도 입법 활동합니다. 대법원 규칙 같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법원 내에 어떤 재판 과정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 재판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절차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안 만들어주고요. 법원 스스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판사들이 더 잘 아니까 법원 스스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대법원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입법 활동하는 거죠, 법원이. 자,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법원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을 임명한다. 뭐 그대로 쓰면 돼요. 예, 법원도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곳이지. 돈을 쓴다는 얘기는 이건 바로 행정입니다. 이건 뭐 재판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행정부가 하는 입법은 또 있지요.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만드는 게 입법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사법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중요하게 배우는 행정심판 같은 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했어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행정기관 내부에 있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하고 비슷해. 법원에서 재판하기 전 단계로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한번 시정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영업정지 처분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이해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뭐 함정이 있어 항상. 참고로 이거 말씀드리는데 혹시 행정부에서 이제 징계한다 그러면 공무원들 징계 의결한다고 하면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의결하는 거는 이제 판단이. 아까 의결이 되잖아. 의결은 판단이지. 네,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거든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결국은 징계 처분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 3개월 이렇게 하는 거는 인사권자가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인사권자 마음대로 못해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있어야 되고 아시죠? 네. 그러면 징계 의결은 바로 뭐야? 사법이에요. 사법. 실질적 의미의 사법.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다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 이전 업무는 어디에서 올까? 등기소에서. 여러분이 집을 사면 이제 등기소 가야 돼요. 서류 갖춰가지고 등기소 가면 등기소 공무원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등기부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준다고. 네, 그 행위가 어디에 속할까요? 일단 형식적 의미의 등기소는 법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법원. 그러니까 이 파트죠. 이 중에 요게 아니라 이건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등기소 직원이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네, 집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여기에요. 그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려운데 이걸 잘 구별하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페이지 17페이지. 제목이 행정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행정의 분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걸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행정법 교과서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용어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처음에 뭐 주체에 따라서 행정 주체에 따라서 국가행정이냐 자치행정이냐 위임행정이라고 나오지. 네. 그럼 국가가 하면 국가행정이죠. 여러분 서울 중앙 서울청사가 있잖아요. 저 광화문에 가면 중앙 서울청사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국가공무원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국가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죠.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삶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청소 행정도 하고 수도 행정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자치행정이고. 요놈의 위임행정이 나오는데 위임행정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사무인데 국가행정이었어. 이것을 자치단체에게 이렇게
이렇게 위임을 한다 그 뜻이야. 넘겨준다는 얘기야. 위임은 넘겨준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청사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전국토에 걸쳐 있는 모든 행정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지방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거든. 그 지역의 실제적인 사실은 지방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국가공무원보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들을 자치단체에게 넘겨줍니다. 이거를 이제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 업무 중에 한 70~80%는 국가사무라고 그래요. 네, 원래는 국가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들이 합니다. 여기 위임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권력행정이냐 비권력행정이냐 이런 말 나오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보면 과징금 같은 걸 부과합니다. 그럼 이거 권력행정이에요. 과징금 위법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업자에게 그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과징금이야. 네, 가끔 통신회사에게 과징금 500억 원을 부과한다 막 이런 뉴스 들었잖아. 그러면 그 과징금 부과받은 기업들은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떡합니까? 네, 진짜 뭐 억울하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에서 지면 어차피 내야 됩니다. 이거 안 내면 계속 이자만 늘어나지. 국가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지? 네. 뭐 우리 개인들도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아주 쉬운 예로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범칙금이라는 게 나오잖아. 범칙금. 벌금이나 범칙금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력행정이야. 근데 때로는 권력이 아닌 어떤 행위도 많이 합니다. 네, 국가가 하는 일은 다양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 행정지도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는 상대방 국민이 이걸 꼭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권력 행사하는 게 아니야.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이란 것도 의사표시가 일치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기 싫은데 국가가 함부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력과 비권력 작용을 구별하는 그 실익이 없지 않아 많아요. 실익이. 왜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하냐. 우리가 권리구제 파트에서 배울 텐데 권력작용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야. 왜 그래? 아니 지가 따르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지가 자기의 어떤 리스크, 위험 부담을 안고 따랐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건 좀 앞뒤가 모순된 그런 행동이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있겠죠. 행정지도 겉으로는 행정지도인데 사실상 여기 어떤 강제력이 수반되면 결국은 권력행정으로 봐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것도 다루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외고 원칙적으로 이런 것은 소송의 대상이나 행정심판의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상 행정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법상 행정. 거기 사법 사자가 이 사자를 씁니다. 사법상 행정. 그래서 민법이 사법의 대표적인 것이고, 여러분 그 행정 주체는 국가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사무실 비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복사를 하려면 종이도 필요하잖아요. 네. 종이도 필요하잖아요. 종이만 필요해요. 아무튼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사무실 보면 시장에 와서 사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사는 행위, 시장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사는 행위는 마치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뭐 인허가와 법적 성질이 다르죠. 여기에는 권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것도요, 사법 중에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비권력,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만약에 요 과정에서 무슨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이 발생하면 이것은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 뭐야?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법원까지 가도록,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이러한 사건으로 법원까지 가게 되면 행정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사법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고작용과 뭐 영리작용이 있다 이렇게 내가 써놨죠. 국고행정,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국고작용, 이 국고작용 속에 영리와 조달, 그리고 이제 사법행정, 행정사법. 왜 제가 지금 막 헷갈린 줄 알아요? 학자들마다 용어 사용하는 데서 막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리활동, 국가도 가령 공영주차장 운영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 운영하면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내 영리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장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조달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사무실 비품 필요한 내용들을 사는 거, 이걸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행정사법은 이러한 사법의 형식으로 행정의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쉬운데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국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나 수도, 가스를 공급한다는 행위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행정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잖아. 원래는요, 국가가 해야 될 일,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거지 이게 아닙니다. 국가가 돈 버는 곳이에요? 아니죠. 국가가 무슨 물건을 조달하는 곳이야? 아니에요. 국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이 하는 이것은 궁극적인 행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 목적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게 바로 행정 목적이지. 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법의 형식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사법행정. 요건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기나 수도를 쓴 만큼 돈을 내죠. 네, 그게 바로 민법의 원리잖아요. 이런 사법의 원리지, 상법의 원리죠. 쓴 만큼 돈 낸다는 것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뭐 더 많이 내고 그런 건 아니야. 물론 누진세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용한 만큼 내는 게 원칙이잖아. 이게 바로 사법의 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행정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행정사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해서 침익행정, 뭐 수익행정, 복효적 행정 이렇게 나눠요. 침해한다 할 때 침자야. 이거는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행정이죠. 불이익.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것들이야. 왜 안 좋냐면 구체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 권리가 있었는데 이걸 제한한다라는 얘기는 권리를 축소시킨다는 얘기고, 없었던 의무, 그러니까 국민이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새롭게 갖게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 달갑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침익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과하는 거, 과세처분 같은 게 그렇죠. 뭐 징병 처분 이런 거. 네. 세금 내는 거 보통 싫어하지. 그 다음에 남자들 군대 가는 거 별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거는 침익행정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행정은 반대로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거는 권리를 부과하거나,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권리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뭐라고 할까? 의무를 감면시키거나 아니면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학생이 가난하지만 공부를 아주 잘해. 그럼 국가가 아주 기특해서 장학금을 주죠. 그리고 어떤 기업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출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면 수출 기업들, 중소기업들,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각종 혜택을 줍니다. 보조를 준다. 그러면 이 기업이나 이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수익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행정. 근데 때로는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념은 여기 이제 복효적 행정은 다시 두 가지 나오는데 이중효적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제3자효 행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중효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갑이라는 사람한테 국가가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수익적이기도 하고 침익적인 경이기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3자효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국가가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가령 수익적인데 옆에 있던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침익적이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해서 통칭해서 복효적 행위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도로 점용 허가 내주는 건 수익적이지. 허가 플러스 뭘 부과합니까? 점용료.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이거야. 서울시에 얼마씩 내라. 그럼 점용료를 부과하면 점용료 부과하는 거는 또 침익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돈 내는 건 싫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건 어때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화장장, 갑이라는 기업이겠지. 화장장은 되게 기업 단위로 나오니까. 화장장 설치 허가를 내줬어. 그럼 이런 갑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요. 이게 수익 행정인데 그 이웃 주민들, 요게 이제 이웃 주민이야, 이웃.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침익적인 거지. 그렇죠? 이거 싫어하죠.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이런 걸 제3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두 가지 중에 오늘날에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래서 행정법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뭐냐 이거야. 바로 이거죠. 아니, 한 사람에게 이러한 양쪽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지. 그렇죠? 허가 받았으니까 점유로 되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이제 이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만약에 옆에서 지켜보는 을이 봤을 때 요 화장장 설치 허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면 가만히 안 있죠. 이웃 사람들이 당장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겁니다. 요 설치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막 소송 제기하지. 나중에 우리 자세히 배우는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절차법 같은 데에는요, 이렇게 복효적 행위, 특히 제3자효 행위를 상정을 하고 이 양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또 중요한 분류법이 있네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기속행정과 재량행정. 기속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구속된다 그 뜻이야. 법에 따른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그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영업허가는 내가 이 영업과 관련된 법률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내가 잘 모두 갖추어서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을 다 갖추면 구청장은 반드시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집을 하고 싶어. 요 지역에서 중국집 하고 싶어서 중국집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여기 구청장이 보니까 여기는 이미 중국집이 너무 많아. 중국 음식점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한식점 영업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그거는 행정학적으로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집만 쫙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저런 업종이 들어오는 게 좋긴 한데 법적으로 보면 할 수 없어. 아무리 중국집이 기존에 많다 하더라도 아니 국민이 나도 중국집 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건을 갖춰서 들어가면 그 요건이 뭐예요? 무슨 면적, 음식 매장에 면적 이런 거 있겠지. 그 다음에 주방에 그 위생시설 같은 걸 갖추면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허가를 내줘도 되겠다 이게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재량행.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재량행입니다. 행정이 판단의 어떤 여지가 있으면 재량행위예요. 중국집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위생 정화 구역 내에 학교 위생 정화 구역이 뭐야? 학교 정문으로부터 뭐 50m 이내나 뭐 100m 이내 이렇게 그 거리 규정이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뭔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칠 만한 시설물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화 구역 내에 만약에 당구장을 설치한다, PC방을 설치한다 그러면 PC방 관련 법률이 있겠죠, 물론. 그럼 법률에서 또 뭐 무슨 뭐 그 매장의 면적 기준 뭐 다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요 설치 기준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요걸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이 정화구역이야? 그러면 이걸 PC방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허가 거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도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지. 재량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과연 이러한 그 PC방 영업허가 행위를 할 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잃게 되는 공익 그리고 상대방의 이익, 사익 이걸 비교해 봅니다. PC방 영업주 입장에서는 사익이 있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들어서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공익의 문제야. 따라서 학습권을 더 침해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이 양팔적으로 한쪽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뭐 괜찮다,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해줘도 된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이 관광 호텔이 문제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도대체 서울 시내에 학교가 곳곳에 있으므로 학교 위생 정화구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학교로부터 한 200m 안에 다 있어. 그러면 도대체 관광 호텔을 지을 곳이 없어. 허가가 안 나와. 관광진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 가지고 허가 내주라고 막 독려를 하잖아요. 이른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러한 규제 완화 그 언저리에는 바로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 호텔 허가 내주는 건 바로 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귀속행위라고 한다면 뭐 반드시 내주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 19페이지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밑에 행정과 통치 행위라고 나오죠. 네, 통치 행위 개념을 지금부터 배웁니다. 통치라는 말은 좀 고전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통치. 그럼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 뭐 선조라는 왕이 백성을 통치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이 통치란 말은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통치 그럼 전통적으로 통치 여기 어떤 법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법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통치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왕이 하는 행위니까 여기는 건드릴 수 없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설사 법이라 할지라도 무슨 그러니까 통치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잔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은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행위들 중에서 법률이 아니라 이제 그 재판 사법심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즉 법원에 재판을 하기가 좀 곤란한 어떤 일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 이거야. 뭐가 생각납니까? 혹시 만약에 한일 간에 일본은 아니죠 이미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A라는 나라가 있는데 국교를 수립했다. 국교를 이번에 새로 아프리카의 어디 조그만 나라하고 한국이 국교를 수립했어. 자, 이건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통치권의 차원에서 이거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군대를 외국에다가 파견을 한다. 물론 이제 국회가 동의해야 돼요. 군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파견 못하고 일단 국회가 동의를 하긴 하는데, 군대 파견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 정세를 살펴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 거의 장차 이 지역에 뭐 교두보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라는 브랜드를 좀 국제사회에서 심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못한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말이지, 우리나라가 A국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에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말이야 소송 제기해서 판사한테, 판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무효화 시켜주세요 청구해봐야 안 받아줍니다. 통치행위다 이거야, 통치행위. 군대 파견한 문제가 실제로 여기 이제 예전에 이라크에다가 군대를 파견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게 국민들 중에 일부가요, 여기 한국 군대가 외국에 파견되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우리 국민이 사망할 수도 있죠. 군인이 사망하면 이건 결국은 평화적 생존권을 짓밟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군인을 외국에 파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올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말하기를요,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정했으므로, 정치적인 판단을 했으므로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지 않겠다 이게. 만약에 이라크 파병이 혹시 이게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4년 후에 5년 후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테니까 유권자들이 이 정부를 심판할 거 아니냐 이게야.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통적인 건 바로 이러한 통치행위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충분히 알겠죠?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인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거나, 또는 설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판결의 결과를 집행하기가 곤란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 이걸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통치행위의 이러한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오히려 좁은 게 좋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요 권력기관들이 있지, 얘네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통치행위의 개념은 어떻다고요? 축소되어야 합니다. 축소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세계 각국은 이러한 어떤 나라든지 통치행위 개념이 있어. 그런데 이러한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 파트에, 통치행위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통치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또는 통치행위를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일단 책을 갖고 해야 되겠네요. 일단 요거 한번 보실 것이 20페이지에 표가 하나 나오죠. 20페이지 표가 하나 나오면서 근거가 나오는데, 근거 자유재량설, 권력분립설, 법정안전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법자재설. 요건 이제 학설의 이름으로서 한번 눈에 담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통치행위를 주장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입니다. 통치행위 인정하게 되는 근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 위가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의 영역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는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권력분립, 우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행정부나 입법부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사법자재설, 아까 이라크 파병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는 거야. 사법부가 여기에 함부로, 그러니까 개입하면 개입하는데,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법자재설이에요. 요 통치행위 파트는요, 조금 더 공부를 깊이 해야 되므로 여기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가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